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 없다고 했고 가족도 멀쩡합니다. 돈 걱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긴장됩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집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이 되면 이유도 없이 무서워집니다. 멀쩡히 밥을 먹다가 갑자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별게 다 불안하네. 그냥 예민한 거 아니야? 의지가 약한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혼자 참습니다. 혼자 견딥니다.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뭔가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많은 게 이해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불안은 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까? 1-1 불안이란 무엇인가? 뇌 속의 경보 시스템. 우선 불안이 뭔지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이유 없이 불안한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도체 에미그달러라고 합니다.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뇌 깊숙한 곳에 2개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 조상들이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생존 장치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호랑이인지 바람인지 따져볼 시간도 없이 일단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편도체의 역할입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0.1초 안에 몸 전체에 경보를 보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액이 집중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을 파이트 -오 플라이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호랑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그걸 모릅니다. 아직도 1만 년 전 초원을 달리던 그 시절 감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눈치, SNS의 비교,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편도체 입장에서는 전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매일 수십 번 경보를 울립니다. 처음에는 그 경보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지금 긴장했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어요. 상사에게 혼날 때 두근거리고
중요한 발표 전에 긴장되고 뉴스를 보다가 불안해지는 것.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경보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1-2. 첫 번째 반전,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느끼고 멀쩡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몸은 그 스트레스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너무 큰 소리를 오래 들으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각이 둔해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계속 분비되고 있습니다. 몸은 계속 비상 상태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계속 과부하 상태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사람이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건 여러분이 둔감해진 것이지 실제로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스트레스 물질이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댐 같은 겁니다. 물이 차오르는 동안에는 겉으로 조용합니다. 댐 위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댐이 터집니다. 그 순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왜? 라고 묻지만 물은 이미 수개월, 수년 전부터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1-3. 불안을 모르고 지나친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 혹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타공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한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셨고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진짜 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심장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불안한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40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5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깨면 무섭고 무서운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낮에는 멀쩡합니다. 밥도 잘 먹고 일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특히 새벽 23시에 이유 없이 깨면 이유 모를 공포가 찾아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그게 몇 달째 반복됩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그냥 가끔 이유 없이 숨이 좀 막히는 것 같고, 그냥 피곤한 거겠죠? 이분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가끔 숨이 막히는 것이 매일 두세 번씩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됐고,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그게 불안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예민하게 굴지 마. 강해야 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런 내면의 목소리로 수십 년간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눌린 감정과 스트레스가 몸 안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이부 몸에 쌓이는 것의 정체 1200, 2300, 2-1. 코르티솔이란 무엇인가? 몸에 쌓이는 것의 정체.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혈당을 올리고 근육에 힘을 실어주고 집중력을 높이고 통증도 일시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 곳곳에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수면을 방해합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자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꿉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유입니다.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깨진 겁니다. 둘째, 소화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비상 상태에서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기고 이유 모를 복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옵니다. 셋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단기적으로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스테로이드 코르티솔 계열 약물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만성적으로는 면역 기능 자체가 저하됩니다. 이유 없이 자꾸 아픈 분들, 감기가 달고 사는 분들, 입안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분들, 잦은 두통과 어깨 통증, 이것도 만성 코르티솔 과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이 늘고 복부 지방이 쌓입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이것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남은 에너지가 복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특히 뱃살이 유독 빠지지 않는 분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이유 없이 무섭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별것 아닌 것에 크게 상처받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몸에 쌓인 것의 정체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E-2,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항상 켜진 비상 등. 코르티솔 외에도 또 하나의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 오토나믹 너버스 시스템의 불균형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호흡,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또는 도망 파이트 오플라이트 모드입니다. 긴장하고 집중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근육에 혈액이 집중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모드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쉬고 회복 레스트 언드 다이제스트 모드입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소화가 활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충전하고 회복하는 모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필요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하고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편안하게 쉽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깊이 잡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상 켜진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가 꺼지지 않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봐도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도 몸은 쉬지 않고 비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유 없이 손발이 떨립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듭니다.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것이 불안장애의 신체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을 고치면 된다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지를 다잡으면 해결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심장에게 천천히 뛰어라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불안에게 그냥 없어져라라고 명령해서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벌써 없앴겠죠. 없애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E-3. 두 번째 반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참을성이 많고 자기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별거 아니다고 하고 지쳐도 나는 강하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여온 사람들. 남들에게는 항상 여유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왜 더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칠 때 쉬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삼켰습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쌓입니다. 신경계에 저장됩니다. 세포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터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셀 반데어 코크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몸은 기억한다 바디 키프스 더 스코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억압하고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은 몸 안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억눌러 온 것, 그것이 지금 몸 안에 쌓여 있는 것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 강함의 대가를 지금 몸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심화 불안과 내 삶의 패턴 자가 점검 가이드. 내가 불안을 억압해온 패턴 10가지 질문.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2. 도움을 요청하면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3. 아프거나 지쳐도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4.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우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시나요? 5. 남들의 감정을 챙기느라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가요? 6. 갈등이 생기면 내가 참는 쪽을 선택하시나요? 7.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며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8.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9.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극도로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10.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유 없이 슬프거나 외로운 감정이 올 때가 있으신가요? 이 10가지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온 패턴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울면 약한 거야, 참아야 해, 강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란 분들에게 흔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그 대가가 쌓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불안을 다루는 잘못된 방법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불안이 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더 강화시킵니다. 첫째, 회피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가고 전화를 안 받고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피하면 잠깐은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 상황이 실제로 위험했다고 학습합니다. 다음번에 그 상황이 오면 더 강한 불안이 생깁니다. 회피는 불안을 먹이는 행동입니다. 둘째, 과도한 안심 구하기입니다. 계속 괜찮아?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라고 주변에 묻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나는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학습합니다. 안심을 받을 때만 괜찮고 받지 못하면 더 불안해지는 패턴이 생깁니다. 셋째, 술이나 음식으로 감정을 달래는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면 잠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불안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신경계를 억제하지만 효과가 사라지면 반동으로 불안이 더 높아집니다. 넷째, 극도로 바쁘게 지내기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잠깐도 멈추지 않습니다. 쉬면 생각이 나니까요.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욱 지쳐가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억압해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다섯째, 강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안 돼. 나는 불안하지 않아. 라고 억지로 주입하는 것. 이것도 감정 억압의 한 형태입니다. 감정은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불안의 메시지를 읽는 법.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불안이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불안은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불안이 올 때 싸우거나 무시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불안아, 너는 나에게 뭘 말하려는 거야? 그 대답이 항상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들립니다. 나는 너무 오래 쉬지 못했어. 나는 지금 내가 싫어하는 관계 안에 있어.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어.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불안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심화 미주신경과 신경계 재조율 이야기. 미주신경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구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 VAGUS 너브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 장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신경입니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롭게도 미주신경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약 80%는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즉, 뇌가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몸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상태가 뇌의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가 불안해집니다. 몸이 이완되어 있으면 뇌가 안정됩니다. 즉,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뇌를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미주신경 톤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더 잘 회복하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불안이 덜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톤은 높일 수 있습니다. 노래하기, 허밍하기, 가글하기, 앞서 말씀드린 호흡법, 찬물 세수, 자연 속 걷기가 모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도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 신경생물학적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신경계 안정화 일상 루틴 실천 가이드.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10분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5분간 받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신경계에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난 루틴입니다. 하루에 한 번 5분간 4-7-8 호흡을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10분간 밖에서 걷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의식적인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 이후 스크린 밝기를 낮춥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 한 줄만 적어봅니다. 이 루틴들은 각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신경계에 꾸준히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계는 반복을 통해 재학습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3주, 4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못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3부 몸이 보내는 신호들 3-1 불안이 몸으로 나타나는 8가지 신호. 이제 구체적인 신체 신호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모를 심장 두근거림.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빨리 뜁니다. 병원 가면 이상 없다고 합니다. 심전도도 정상, 심장 초음파도 정상. 그런데 계속 두근거립니다. 특히 밤에 혹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에 심해집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심장이 마구 뜁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로 인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목 또는 가슴이 꽉 막힌 느낌. 무언가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느낌. 가슴이 눌리는 느낌. 숨이 충분히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인후두 이상, 감각증 혹은 기능성 흉통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목과 가슴 주변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새벽 24시에 자꾸 깸. 이것은 코르티솔의 분비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지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34시경부터 코르티솔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하면 이때 각성이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면 이유 없이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번째, 과민성 장 증후군 또는 자주 배가 아픔. 뇌와 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뇌-장 축BRAIM-것 엑서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서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불안이 높아지면 장이 민감해집니다. 배탈이 잦고 복통이 자주 오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는 분들, 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분들, 이 중에 상당수가 만성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깨, 목, 턱의 만성 통증. 불안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특정 근육군이 계속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깨가 항상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이 뻣뻣합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잠깐 좋아지다가 금방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계속 긴장 신호를 보내는 한 근육도 계속 긴장합니다. 6번째, 집중이 안 되고 멍함. 뇌가 항상 위험을 감지하는 모드에 있으면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전두엽은 집중, 계획, 이성적 판단,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고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전에 잘하던 일인데 갑자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7번째, 이유 모를 피로감. 충분히 잤는데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녹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자지 않고 24시간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막대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8번째,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함.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 깊이 상처가 되고 별것 아닌 것에 눈물이 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항상 민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계치가 낮아진 겁니다. 원래 10의 자극이 와야 반응했는데 이제는 23의 자극만 와도 반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불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2. 왜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 소화 불량, 피로감. 좀 피곤한 거겠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굳어집니다. 자율신경계가 비상상태에 아예 적응해 버립니다. 새로운 정상 상태 후 노멀가 됩니다. 비상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만성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이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 공황 발작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응급실에 가십니다. 심장마비인 줄 아는 거죠. 또한 만성 코르티솔 과다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뇌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한 성격이나 심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이 병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3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부 3번째 반전 해결책은 극복이 아니다. 4-1. 3번째 반전 싸울수록 더 강해지는 불안. 지금까지 불안에 대해 우리가 배운 해결책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강해져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려라. 이겨내라. 극복해라. 이것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모두 불안과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극복하려 하고, 불안에 저항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경계의 입장에서 싸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위협입니다. 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아직도 싸워야 할 위협이 있구나. 그럼 계속 비상 상태를 유지해야겠어. 그리고 코르티솔을 더 분비하고 교감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이 더 강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것을 불안 연구자들은 2차 불안 세컨데리 앵자이어티라고 부릅니다. 불안 자체에 대한 불안.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에 대한 불안.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에 대한 불안. 이 2차 불안이 원래의 불안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의 불안은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2차 불안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치 팔씨름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힘을 주면 나도 힘을 줍니다. 상대가 더 세게 당기면 나도 더 세게 당깁니다. 둘 다 지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힘을 빼면 상대방이 혼자 넘어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4-2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진짜 방법 5가지. 그렇다면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인정하고 신경계를 실제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에 저항하지 않을 때 불안은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파도에 저항하면 넘어지지만 파도를 타면 지나갑니다. 불안도 감정이고 감정은 대부분 90초에서 몇 분 안에 최고조에 올랐다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요. 자율신경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호흡법. 가장 빠르게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 기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교감신경이 살짝 활성화되고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7-8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45분 안에 심박수를 낮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이 갑자기 올 때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일명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면 불안이 약해집니다.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이 무릎 위에 놓인 감촉, 숨이 코로 들어오는 온도, 주변의 5가지 색깔 찾기. 이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을 언어로 표현하기. 신기하게도 불안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UCLA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편도체를 진정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말하거나 쓰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네 번째, 몸 흔들기 TRE 트로머 릴리스 엑서사이즈. 동물들이 위협을 받은 후 몸을 부르르 떠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슴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위험에서 벗어나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평온해집니다. 그것은 신경계에 쌓인 긴장을 방출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전신 진동, 발목 흔들기, 전신을 가볍게 떠는 것이 실제로 신경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TRE 릴리스 엑서사이즈라는 방법이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다섯 번째, 찬물 세수 또는 찬물로 손목 적시기. 차가운 자극은 즉각적으로 미주신경 VAGUS 너브를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핵심 신경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쉬고 회복 모드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불안이 갑자기 심해질 때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손목과 목덜미를 찬물로 적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4-3. 장기적으로 몸에 쌓인 것을 비우는 방법. 위의 방법들은 즉각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장기적으로 몸에 쌓인 것을 비우고 신경계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조금 더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신경계에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랫동안 위험 신호에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 감지 쪽으로 학습이 됩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그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반대로 안전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서서히 안전 감지 쪽으로 재학습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다시 조율될 수 있습니다. 안전 신호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신경계의 하루가 예측 가능하다. 내일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 루틴이 흐트러지면 신경계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둘째, 안전한 관계입니다.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반려동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있을 때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연입니다. 나무 사이를 걷거나 물소리를 듣거나 흙을 만지는 것. 자연은 인간의 신경계가 수만 년 동안 적응해온 환경입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자극들과 달리 자연의 패턴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030분만 자연 속에 있어도 코르티솔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저혈당 상태를 몸이 위기로 인식하는 겁니다. 굶거나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몸은 비상 상태로 해석합니다. 밥을 잘 챙겨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신경계 안정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리드미컬한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신경계 안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즐거운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힘들게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5부 진짜로 나아지기 위해 알아야 할 것. 5-1 회복은 직선이 아니다. 지금 제가 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불안합니다. 일주일간 잘 자다가 다시 새벽에 깹니다. 한 달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다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마치 뼈가 부러졌다가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붓는 동안에도 아프고 어떤 날은 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비교하지 말고 한 달 전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보일 겁니다. 나빠지는 날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힘든 날입니다.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쁜 날에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왜 또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라고 자책하는 것은 몸에 또 하나의 위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더 분비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나쁜 날에는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2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공황 발작이 주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불안 때문에 특정 장소나 상황을 아예 피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사람 많은 곳에 못 가거나 운전을 못하게 됐다거나 불안과 함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술이나 다른 방법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은 나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신경계와 정신이 과부하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집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항불안제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현재 사용되는 약물들은 이전 세대의 약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두려움 없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5-3 자기 자신에게 해줄 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오랫동안 쌓인 것들을 비우려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그 신호입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나 좀 돌봐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좀 쉬게 해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한테도 좀 신경 써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자신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세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지쳤을 때 쉬어도 됩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슬플 때 울어도 됩니다. 그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혼자 버텨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져도 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줘도 됩니다. 그 친절함이, 그 따뜻함이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그것이 쌓인 것들을 서서히 비워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분이 생각나시나요?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마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감정을 억누를수록 몸이 망가지는 이유를 더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몸에 쌓인다는 내용,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지를 다룰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 몸이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